주홍님 안 오셨고 또 누구 있지? 거의 다 오신 것 같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앱세미나 발표를 맡게 된 소재현이라고 합니다. 노트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노트북에 HDMI가 안 나와가지고 급하게 이 마이크를 사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조금 전에 했던 분들이랑 좀 다른 부분들이기도 하고, 여기 보이시는 대로 디지털 서킷 디자인 for AI인데 다르기도 하고 조금 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좀 가벼운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연구를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처음에 학부 연구생을 시작해서 게이지 트래커라는 이 동공을 추적하는 하드웨어 모듈을 처음에 한번 시도를 해봤고, 그래서 이제 입학 후에 그 문찬이 형이 했던 핸드폴딩 넷 엑셀러레이터를 디지털 디자인을 하고 실제 칩으로까지 구현을 석사 기간 동안 해보았습니다. 이제 거기서 나온 뭐 아이디어나 소팅 모듈들을 가지고 이거 논문도 적게 되었고요. 뭐 주홍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이 디지털 핌도 이제 같이 설계를 찬욱이랑 같이 디지털 핌 설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이제 칩 디자인 컨테스트도 나갔었고, 그리고 너프 주찬이가 하던 너프나 가우시안 스플래팅 가속기를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혼자 시도를 해보다가 이게 혼자 쉽지는 않아서 일단 멈춰둔 상태이고, 그래서 최근에 옆에 최재혁 교수님 연구실에 센서를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인센서 컴퓨팅이라는 인메모리 컴퓨팅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인데 센서 내에서 AI 연산을 하겠다라는 인센서 컴퓨팅을 실제 칩 MPW를 진행했고 아마 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넘어가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AI를 위한 효율적인 디지털 서킷을 설계했다라는 연구 방향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왜 이 AI 하드웨어가 GPU가 아니라 따로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스킬이나 툴이 필요한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제가 이것들을 가지고 어떤 연구를 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왜 AI 하드웨어가 필요한지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이런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병렬성이 매우 높고 어떤 플랫폼에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PC가 있으면 PC에 그냥 꽂기만 하면 GPU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드라이버만 설치를 하면. 그리고 트레이닝을 할 때나 인퍼런스를 할 때나 두 개 다 플렉시블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GPU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GPU는 이런 AI 컴퓨팅 말고도 뭐 다른 비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제너럴 퍼포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AI 워크로드에 완전히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은 하드웨어이고, 그리고 파워 소모가 매우 높고 가격이 비싸서 이 와트당 코스트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GPU가. 그리고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라지 스케일 데이터를 다룰 때 메모리 배틀렉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새로운 AI 전용 하드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럴 프로세싱 유닛을 사용하면 얻게 되는 이점이, 당연히 데디케이트된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여기 보시면 보시면 뭐 유닛 안에 액티베이션이나 풀링, 이런 그리고 컨볼루션 연산을 위한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유닛 같은 게 따로도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너프 가속기 중에 하나인데 데이터 플로우도 옵티마이즈 돼가지고 여기 필요 없는 거 제로를 스킵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리유즈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하드웨어적으로 조금 더 그 네트워크에 맞게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데이터 모먼트가 최소화되고 연산 효율성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파워 효율성도 매우 이런 데이터 플로우 최적화 등을 위해서 높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퓨리오사 워보이라는 NPU의 결과인데 보시면 A100보다 4배 정도의 와트당 성능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A2에 비해서 3배 정도의 퍼포먼스당 가격이 매우 효율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NPU를 설계를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되게 당연하기도 하면서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당연히 AI 알고리즘이 보통 요즘 파이썬으로 많이 GitHub에서도 배포가 되고 하기 때문에 파이토치를 좀 저희는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럼 파이썬을 이용해서 알고리즘이나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이제 하드웨어에 맞는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베리피케이션을 할 때 파이썬을 당연히 사용을 잘 해야 될 거고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로 디스크립션 하기 위한 HDL로 베릴로그를 사용해야 될 겁니다. 대부분 다 베릴로그를 약간 베릴로그란 게 있다라고만 아시거나 아마 거의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이 좀 많을 텐데 생각보다는 쉬워서 좀 나중에 배워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C나 C++ 그리고 CUDA 옵셔널이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알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연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완전히는 습득을 못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고는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배우냐? 논리회로 설계 실험 같은 거 아마 학부 때 많이 보셨을 텐데 카르노 맵 같은 거 그려보시고 뭐 게이트 그려보시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풀헤더를 설계한다거나 어떤 연산기를 설계할 때 카르노 맵을 그려보면 조금 더 게이트 레벨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밑에 여기 유튜브 링크가 있는데 이게 ETH 사파리 그룹 유명한 그룹에서 컴퓨터 구조이 강의를 해서 올려줬는데 전 이 강의가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컴퓨터 아키텍처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설계를 디지털 베릴로그로 실제 구현하는 것까지 같이 강의가 나와 있어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디지털 시스템이나 뭐 지적 회로, SOC 설계 실습 다 대학원 강의에 있으니까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대 교육도 카이스트나 전남대 같은데 현장에서 교육도 해주고 온라인 강의도 많아서 들어가서 아마 하드웨어 말고도 소프트웨어로 뭐 HLS나 이런 걸로 FPGA 올리는 그런 강의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서 강의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라서 네, 아주 좋은 강의입니다. 베릴로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파이썬 같은 것보다 접근성이 어렵긴 한데 당연히 한국어 강좌들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그 소프트웨어 백주이라는 사이트가 있으면 이제 HDL 비츠라고 외국 사이트가 있는데 문제가 주어지면 그거를 이제 저희가 하드웨어 디스크립트 문제를 풀어보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엑스노어 게이트를 만들어 봐라 하고 뭐 모듈 이름들이랑 인풋 아웃풋이 정해지면 이건 되게 간단한 거긴 한데 이렇게 솔루션을 제가 뭐 아웃이 A 엑스노어 B다 라고 적어준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결과가 시뮬레이션 컴파일하고 시뮬레이션 돼서 여기 최종 제 아웃풋과 실제 아웃풋이 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서 아마 제가 쓴 이게 틀리더라도 내가 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구나 어떤 식으로 하드웨어에서 동작하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서 아마 되게 간단한 것부터 조금 복잡한 것까지 있어서 나중에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앞에서 말하던 필요한 스킬이나 툴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이스카, HBCA, 마이크로 이런 아키텍처 베이스의 디자인을 할 때 당연히 AI 네트워크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분석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이제 파이썬, 뭐 C++, 쿠다 이런 언어들이 이 네트워크에 들어 있을 거고,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된 코드를 가지고 이제 어떤 부분이 버틀넥이고 어떤 부분이 최적화를 해야겠다, 어떤 부분을 하드웨어로 최적화하면 조금 더 뭐 데이터 플로우가 용이하고, 그럼 파이프라이닝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FPS를 올릴 수 있다, 이런 거에 의해서 하드웨어 프렌들리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걸 옵티마이제이션을 합니다. 근데 이건 보통 소프트웨어에서도 테스트를 많이 하는 부분이고, 실제 알고리즘이 똑같이 동작을 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실제 RTL 디자인, 베릴로그 디자인을 들어가서 각 모듈별로 에리어나 파워를 확인할 수도 있고, 실제로 설계를 해서, 그리고 사이클, 레이턴시, 퍼포먼스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아키텍처 논문들을 보면 이거를 탑으로 엮는 게 아니라 모듈별로 확인을 하고, 탑으로 엮는 거는 이런 C 베이스의 사이클 레벨 시뮬레이터, 하드웨어와 똑같이 동작을 하는 시뮬레이터를 많이 만들어서 파이널 아웃풋 리절트까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실제 FPGA나 칩 같은 하드웨어로 동작을 탑으로 엮어서 보고 싶다, 그러면 보통 2번과 3번 스텝을 합치고 이 사이클 레벨 시뮬레이터를 만들지 않고 탑으로 엮어서 FPGA에 올려서 실제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거나, 칩으로 만든 경우는 FPGA하고 단계는 똑같은데 이제 FPGA의 끝난 단계에서 실제로 이제 레이아웃도 해야 되고 타이밍도 조금 더 세밀하게 맞춰줘야 되고, 특성도 하고 여러 단계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FPGA하고 칩 단계를 전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결국 FPGA 단계가 칩 단계에 들어있는 거라서 칩 단계로 베이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하드웨어를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프로세스가 지금 9개로 적어놨는데, 네, 9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 회색 부분이 프론트엔드라고 많이 불리는 부분이고, 뒤에 약간 파란색 부분이 백엔드라고 많이 불리는 부분인데, FPGA는 이 회색 부분, 프론트엔드 부분까지만 하면 이제 기본 셀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아서 배치를 해줍니다, 툴이. 근데 이제 칩은 저희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도화지에다가 새로 올려야 되는 거라, 저희가 플레이스 앤 라우트, PNR 같은 것도 어느 위치에 어떤 포트를 뽑겠다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되는 거고, 실제로 이게 디자인 룰이라고 안테나 룰 바이올레이션이나 확인하던지, 뭐 공정, 메탈과 메탈 사이의 최소 거리가 공정마다 다 달라서 이런 것도 맞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게 마지막에 있는 DRC LVS 체크고요. 그럼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백엔드를 하고 칩으로 만들고 싶으면 백엔드가 필요한데, 이게 보통 공정 TSMC, 뭐 삼성 파운드리, 뭐 동부 하이텍, 뭐 이런 데들 있죠. 인텔 파운드리도 있고, 거기서도 28나노 만약에 공정을 사용한다. 근데 이제 회사마다도 전부 같은 28나노인데 이 키트들이 다 다릅니다. 회사 공정도 다 다를 거고 최소 요구하는 것도 달라서 이거를 아마 전부 제공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구매를 해야 돼서 좀 가격이 비싸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디자인 룰 파일들하고 LVS 룰 파일들도 다 제공을 하게 되고, 기본 스탠다드 셀도 그 파운드리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디자인 키트 그 회사에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키트들이 없게 되면 저희는 칩을 만들 수 없게 됩니다. 보통 이게, 그래서 FPGA로 보통 연구를 좀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 FPGA로 많이 보는 편입니다. 먼저 RTL 코딩
아까 말씀드렸던 베릴로그로 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당연히 설계하고자 하는 알고리즘 펑션을 소프트웨어에서 구현하듯이 베릴로그를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설계한 엑스노어 모듈인데, 그냥 엑스노어만 하는 게 아니라 엑스노어를 만약에 7비트의 인풋과 7비트 웨이트의 각 자릿수마다 엑스노어를 해서 다 더하는 컨볼루션 모듈을 하나 설계를 했는데, 좀 길어가지고 다는 가져오지 못했고, 보통 설계를 할 때 이런 디지털 시스템에서 많이 배우셨을 이 FSM, Finite State Machine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코드 보시면 뭐 아이들 상태에서는 초기화하고, 썸일 때는 각 엑스노의 값들을 더해주고, 아웃일 때는 그 위에 제가 설정해놓은 와이어드를 사인으로 해서 뭐 덧셈, 뺄셈을 해서 최종 결과가 나오는 상태로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은 뭐 썸에서 아웃으로, 아웃에서 다시 썸으로 가는 스테이트가 바뀌게 되는데, 이게 스테이트가 20개, 뭐 20개, 30개까지 늘어나면 만약에 3번 스테이트에서 점프로 15번으로 갈 수도 있고, 15번에서 만약에 다시 4번으로 갈 수도 있고 하는 거라, 그거를 FSM을 처음 짤 때 좀 효율적으로 잘 짜야 되는 게 바틀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코드를 짜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게 잘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건 그 소프트웨어에서 뭐 인풋 넣어주듯이 저희가 테스트 벤치 파일을 만들어서 인풋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데, 인풋 값도 뭐 바이너리로 다 집어 넣어주고, 어떤 클락이 뭐 몇 나노 때 올라오던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저희가 테스트 벤치에서 원하는 대로 정해줄 수 있습니다. 실제 칩에서는 이제 오타가 실제 칩에서는 이제 딜레이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는 그 마진이나 딜레이를 고려하지 않고 아이들 시뮬레이션으로 고려하지 않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전체 데이터 플로우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는지 검증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저도 처음에 있었는데 아이들 시뮬레이션은 딜레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와이어로 레지스터를 사용하지 않고 와이어로 한 사이클 만에 이거를 구현을 하게 되면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정상적으로 동작이 됩니다. 왜냐면 그냥 뭐 A 플러스 A부터 Z까지 다 더하면, 이 26개를 다 더하면 실제 칩에서는 아마 딜레이가 있어서 값이 중간에 틀어질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딜레이가 없기 때문에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딜레이까지 고려해서 레지스터를 중간에 설계할 때 잘 집어 넣어줘야 되고요. 이 위에 거는 제가 이번에 할 때 실제 어떤 사이클에 어떤 값이, 몇 번째 값이 어떤 타이밍과 어떤 시그널과 함께 나오는 듯이 제가 매뉴얼하게 그려본 타이밍이고, 이거는 밑에는 저희 아까 말한 베르디라는 시뮬레이터에서 테스트 벤치와 함께 실제 값이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값과 함께 나오는지 확인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에 이 타이밍하고 밑에 소프트웨어 결과값이 저희 테스트 벤치 하드웨어 결과값이 시뮬레이션이 같은지 무조건 확인해야 됩니다. 아마 해보시면 첫 번째 고비가 여기이실 겁니다. 이게 타이밍이 하나만 틀어줘도 값이 전부 다 틀어지기 때문에 이 레지스터를 잘 고려해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통과를 했으면 다음 단계는 합성이라고 많이 불리는 신테시스 단계인데, 이건 약간 1차로 베릴로그 코드를 회로 게이트 레벨로 스키매틱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스탠다드 셀이라는 것들이 이제 공정에서 맞는 스탠다드 셀들이 필요하게 되고, 이제 베릴로그 코드가 로직화되게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 또 라이브러리나 티클이 상당히 길게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합성할 RTL 파일들이 여기 들어갈 거고요. 클락이 사용하고 싶은 클락을 설정을 해줍니다. 주파수를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클락을 2개를 사용해서 여기 클락이 2개 있는 거고요. 피어리드는 나노, 단위가 나노라서 뭐 40나노, 50나노 클락이고, 아까 여기
신테시스 단계까지는 네트워크가 클락이 아이들 네트워크라서 드라이브나 뭐 이런 딜레이가 없다고 넣어주고요. 클락 트랜지션 타임이나 뭐 아웃풋 커패시터 로드 이런 거는 아마 공정 매뉴얼에 나와 있기도 하고, 보통 네, 여기 0.15 곱하는데 클락 피리어드에 0.15 정도 곱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것도 누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수기로 다 바꿔가면서 테스트 해보는 거라 매뉴얼하게 조금 시행착오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인풋 아웃풋 딜레이 설정하는 부분이 좀, 네, 이 부분도 나중에 많이 바틀렉이 되는데, 디지털 시스템 수업 들어보시면 이제 셋업 바이올레이션, 뭐 홀드 바이올레이션 이런 거, 셋업 타임, 홀드 타임 이런 거 배우시게 되는데, 셋업 타임은 아마 인풋이 최소한으로 유지돼야 되는 시간이고 홀드는 아웃풋이 유지돼야 되는 시간이라서 이 마진을 어느 정도 두는지에 따라서 타이밍이 이제 이후에 안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셋업 홀드 타임이 좀 바이올레이션이 나면 이건 좀 쉬운데, 이거는 그냥 레지스터 하나 넣어주면 값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셋업 타임은 이제 뭐 나중에 셋업 타임을 못 고치게 되면 이제 주파수를 낮춰서 성능을 낮춰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처음 RTL 설계부터 좀 잘 해야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코드들하고 좀 다르게 여기 보시면 여기 SVT 뭐 이런 스탠다드 셀들이 모듈이 바뀌게 되고요. 넷리스트로. 그러면 이걸 동작시키면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저희가 짠 코드, FSM을 짠 코드랑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근데 알아볼 수가 없는 것뿐이지. 그럼 이렇게 변경된 코드들도 또 시뮬레이션을 통과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로직 간의 딜레이가 또 고려가 돼서 그 딜레이에 맞는 라이브러리가 또 설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 나중에 레이아웃한 그 메탈 딜레이나 이런 프로파게이트 딜레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는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딜레이가 크게 엄청나게 주파수가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단계까지 통과를 했다. 그러면 FPGA 같은 경우는 합성을 FPGA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FPGA에 올리고 구현을 실제 동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통과하면 FPGA에서 저희가 원하는 인풋과 아웃풋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럼 이제 칩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STA, Static Time Analyst라는 게 이제 새로 생기게 되는데, 지금 합성을 해서 넷리스트로 스키매틱을 만들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 타이밍이 셋업 홀드 타이밍을 유지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딜레이들을 이제 모든 딜레이들이 다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요. 셋업 홀드 타임 바이올레이션이 나면 안 됩니다. 밑에 뭐 패스 딜레이 바이올레이션은 불가능하니까 다시 디자인해야 되고, 콘스트레이트는 나중에 버퍼를 넣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냥 여기까지는 디자인을 새로 하는 게 나중 시간을 아끼는 편이라서 중간에 버퍼 삽입을 해서 조금 FPS나 레이턴시에 손해를 보더라도 버퍼를 많이 삽입하거나 아니면 와이어를 쪼개서 넣은 파이프라이닝 기법이나 이런 거를 디자인을 하는 편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바이올레이션이 나도 셋업이 나면, 만약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 주파수를 낮추면 보통 다 해결되는 편이라 일단 프리 레이아웃 STA까지는 간단하게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럼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 플레이스 앤 라우트 PNR 단계가 찾아오게 되는데, 여기 넘어가기 전에 혹시 질문이나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네. 여기. 네.
이전에 RTL 코드를 짤 때 파이널 스테이 머신으로 있다고 얘기했는데 테스트 벤치라는 역할이 모든 스테이트를 다 의도한 대로 도는지를 확인하는. 네, 그렇죠. 보면 모듈이 만약에 10개가 모여서 탑을 모이는 거를 한 번에 인풋을 넣어주게 되면 이 시뮬레이션에서 각 모듈별로 또 타이밍을 다 볼 수가 있어서 만약에 어긋났을 때 3번 모듈에서 어긋났으면 한 번에 스테이트 머신이 뭔가 잘 안 돌고 있다거나 타이밍이 어긋났다거나 그런 걸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모듈별로도 확인을 해야 테스트 벤치를 만들어서 이게 잘 기능적으로 동작하는지 봐야 되고, 이걸 전체 탑으로 단순히 묶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핸드쉐이크 첫 번째 게 끝나야 두 번째 게 돌아간다고 하면 그 타이밍도 다 탑에서 연결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모듈별로도 확인해야 되고 전체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제대로 도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넣는 게 테스트 벤치 파일의 내용입니다. 모든 그거는 UVM이라고 아마 회사에서는 진짜 랜덤으로 다 인풋을 때려 넣는 게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저희는 못하고 있고요. 아마 회사에서나 하는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케이스 이거는 센서 인풋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웃풋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인풋을 한 3개에서 4개 정도 테스트 해보는 편입니다. 한 사이클 정도, 한 사이클, 두 사이클 정도. 그리고 초기화도 한번 해보고 딱 그 정도. 왜냐면 이게 나중에 합성 후에 시뮬레이션이랑 그리고 레이아웃 한 후에 시뮬레이션을 하면 이제 시간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시뮬레이션 자체에서도 오래 걸려가지고. 네. 그리고 보통 한 4개 정도 인풋을 넣어보면 값은 잘 나오더라고요. 네. 뒤에서 딜레이를 고려하는 단계가 나오고. 네. 그럼 저 모듈이나 그런 모든 어떤 로직의 딜레이를 직접 다 계산을 하고 수기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런 과정이 조금이라도 자동화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요. 이거 이 합성 단계에서 이 합성이 이 툴이 최대한 타이밍 맞게 셀들 배치를 하고요. 그래도 안 나오는 게 이제 뒤에 아까 이 합성했을 때 그래도 안 된다 했을 때 바이올레이션이 나오는 거라서, 그러면 이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니까. 다시 하면 요즘 반도체 설계를 AI가 한다 그런 게 다 약간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치를 할지, 때를 배치할지. 그래서 그런 딜레이까지는 저희가 약간 예상으로 와이어가 너무 길다 짧다 이거는 예상으로 한번 해보는 거고, 여기서 셋업이나 홀드 지금은 뭐 패스를 통과했기 때문에 없는데 어디서부터 어디 패스가 딜레이를 어느 정도 가지고 바이올레이션이 나타난다, 이게 전부 다 결과값으로 오류가 났을 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만 뭐 버퍼를 삽입하든지 아니면 디자인 파이프라이닝을 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기능상의 영세를 밸류를 주는 거고, 어떤 게 PDK의 각 셀마다의 네. 합성하는 걸 해주는 거는 기능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네. 네, 몇 나노의 네, 에리어 컨셉트. 타이밍을 보통 맞추려면 버퍼를 넣어야 돼서 네. 합성하는 애가 최대한 자기가 여러 가지를 하면서 네. 도저히 못 맞추는 경우는 했어요.
그런 특정된 부분을 페일 나는 부분 때문에 디자인을 다시 보통 하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걸리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툴 도는 시간은 신테시스 이 합성할 때 한 12시간 걸리고요. 저희 이번에 한 게. 그다음에 STA 할 때는 막 3, 4시간이면 나오게 되는데 PNR이 한 18시간에서 24시간 걸리고 이 STA도 한 5시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PNR 전 단계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PNR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앞에서 설계를 좀 잘해야 이제 뭐 회사에서는 설계하고 넘겨주면 땡이겠지만 저희가 이제 시간 내에 하려면 앞에 설계를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툴에서 안 된다고 돌려줘도 한 3, 4번 또 오토 돌리면 가끔 될 때가 있어서 그 정도는 ECO라고 엔지니어링 ECO 단계라고 하는데 많이 돌려보는 편입니다. 말하면서 이 툴의 자체 성능에 따라서도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시놉시스, 카이던스 하나. 네, 그 두 회사가 네. 아마 여기 있는 것들도 다 그 회사들 거고 아마 주가도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LG 캘리버가 케이던스, PNR 네 버추어랑 네 그 PNR 하는 쪽이 케이던스 거고 보통 디자인 컴파일러 같은 시놉시스 겁니다. 그래서 이제 PNR 단계로 넘어가면 아까 넷리스트를 합성해서 맞춰줬고 이 STA에서 타이밍이 어떻게 나온다 라는 것까지 줬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칩의 레이아웃을 뿌리는 단계입니다. 물론 얘도 오토로 처리해주긴 하는데 저희가 설정해야 될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 셋업은 당연히 공정에서 주어진 라이브러리들 다 저희가 수기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유저 디자인 셋업하고 컨트 핀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유저 디자인 저희가 이제 실제 칩의 에리아에 맞게 메탈도 배치를 하고 에리아는 뭐 어느 정도다 라는 걸 다 정해주게 되고요. 실제 레이아웃, 인풋, 아웃풋 핀 위치도 저희가 살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 컨트 핀이라는 파일에 많이 들어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에리어나 라우팅 메탈을 디파인하는 파일인데 보시면 뭐 탑 모듈이 있고 뭐 클락 사용할 때 뭐 전체 CPU 개수나 클락 메탈은 뭐 M4를 쓰고 최소할 때는 메탈 2를 쓰겠다. 그리고 클락을 아까 2개 들어갔으니까 클락 2개 넣어주고 뭐 인풋 VDD, VSS, VDD 파워를 이름을 어떻게 정해줄 건지 클락의 레이어의 메탈 어떻게 해줄 건지 이것도 다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합성된 넷리스트와 STA에서 끝난 타이밍 정보를 입력을 해서 이제 에리어를 셋업합니다. 저희가 9000 x 4000으로 이번에 합성을 해서 코어를 이렇게 놨는데 이거를 만약에 근데 에리어가 부족하거나 뭐 타이밍을 못 맞춘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니 보통 에리어를 많이 조금씩 바꿔가면서 다시 PNR을 돌려보는 편입니다. 그렇게를 해야 되는 게 맞기도 하고요. 네, 타이밍 제약 조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핀 위치를 다 지정을 해줘야 돼서 지금 보시면 너무 길어서 잘렸는데 밑에 인풋이 200비트가 들어가서 200개 비트까지 이걸 수기로 다 적어줘야 되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위에 거 하나만 보시면 아웃풋 밸리드가 메탈 3에서 사이드 2에 오프셋 40에 들어가겠다. 여기 보면 사이드 2 오프셋 40이면 아마 여기 앞쪽에 아웃풋 밸리드 시그널이 핀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할당을 해줘야 되고, 좀 다른 패드에서 이제 실제 칩을 끼는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위치를 좀 잘 지정을 해야 됩니다. 파일 만들 때 네. 실제로 명령을 하니까 이게 그 뭐지? 스텝이 똑같아서 파이썬으로 돌려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긴 했는데, 이게 인풋이나 아웃풋 넣는 거는 그 최저급 연구실에서 어디다가 어느 정도 간격으로 배치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거는 제가 계산해서 넣었어요. 예전 기억으로는 그 전 단계 합성 무슨 아웃풋 파일 가지고 피클 프로그램 해 그 파일 읽어서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나 이런 거를 자동으로 파일을 자동으로 만들게. 제 기억에는 아이덱에서 했을 때도 삼성 28년 했을 때도 핀 위치 정해준 걸로 기억하는데. 위치는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데. 메탈. 이름이랑 메탈이랑 네, 그런 건 아마 자동화로. 아이셋 네. 그걸 0부터 막 100까지 다시 해야 된다고. 네. 이렇게 하라고 전달 받아서 일단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되면 아까 한 18시간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낮에 하면 새벽에 끝나는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타이밍이 이렇게 맞게 바이올레이션이 없다라고 나오게 되고요. 사실 근데 여기 단계에서 이 디자인 컴파일러에서 뱉어준 디자인 컴파일러 ICC 컴파일러라고 하는데, 여기서 뱉어주는 단계에서도 확인을 하지만 뒤에 단계들이 어차피 타이밍을 다 확인하는 단계라 그냥 잘 나왔구나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반도체 공정의 메탈 간격이나 이런 디자인 룰을 처음 PNR 할 때 최대한 맞춰서 하게 되고요. 이제 그래서 틀린 게 없다라고 나온 거고, LVS라는 것도 확인을 하는데, 이름 그대로 레이아웃 vs 스키매틱이라 저희가 넣어준 스키매틱이랑 얘네가 PNR에서 맞는 레이아웃이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이걸 보는 겁니다. 지금은 여기 오류가 없는 건데, 에러가 없는 건데, 이 플로팅 포인트는 그라운드에 들어있는 걸 수도 있고 접지되어 있는 걸 수도 있고 VDD에 직접 넣은 걸 수도 있고 제가 의도한 걸 수도 있어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또 쇼트되어 있는 부분이 좀 많아서 이게 나올 확률이 좀 커서 이 부분은 레이아웃에서 실제 찾아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PNR 다시 돌리든지 해보는 편입니다. PNR 레이아웃 된 거에 확대를 해서 가져온 건데, 아까 사이드 2의 오프셋 아웃 밸리드가 여기 핀 이렇게 보이고요. VSS, VDD 이 파워 라인들도 다 보이게 되고, 여기 스탠다드 셀들이 배치가 이렇게 된 것도 보이게 됩니다. 이것만 보고는 그냥 잘 됐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보통 이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이 DRC LVS 체크랑 포스트 레이아웃, STA 포스트 시뮬레이션을 보통 같이 진행해도, 동시에 패러하게 진행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포스트 레이아웃은 이제 실제로 레이아웃된 칩에 레이아웃된 것을 통한 타이밍 애널리시스라, 시간이 이제 여기서 바이올레이션이 나오게 되면 셋업은 시간이 부족할 경우 셋업은 주파수를 그냥 일단 보통 낮춰보는 편이고, 홀드는 버퍼를 삽입을 하는데, 이거는 홀드 픽스라는 명령을 넣어주기만 하면 PNR이 알아서 버퍼를 본인들이 집어 넣어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오래 툴 도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고, 이게 여기서 타이밍이 만약 바이올레이션을 맞추기 위해서 또 약간 넷리스트를 조금씩 바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파일들이 그 타이밍 파일들이 PNR 그 타이밍 파일들이 포스트 STA에서 나오게 되고, 그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모든 딜레이나 메탈 딜레이 같은 거를 고려를 해서 테스트 벤치를 돌리게 되면, 지금은 저희 건 잘 나왔는데 처음 했을 때는 이제 아예 지금 만약에 5사이클마다 밸리드가 나와야 되는데 밸리드가 나오지 않다든지 인풋이 X로 뜨던지 아예 뭔가 그런 경우, 타이밍이 안 맞으면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네,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프리 시뮬레이션, 이 마지막 시뮬레이션까지 됐으면 이제 준비가 완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DRC나 LVS가 IC 컴파일러가 확인을 해주긴 했는데, 이게 캘리버라는 실제 그 레이아웃을 바탕으로 볼 수 있는 DRC LVS 체크가 있어서 그것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저희 RTL 코드하고 이 합성된 넷리스트, 그리고 실제로 레이아웃 된 게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있는데, 포멀리티라는 단계가 있고, 이 포멀리티를 돌리면 이렇게 석세스 통과했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된 레이아웃들 하고 저희가 넣어준 룰에 따라서 공정이 똑같은지, 완전히 저희가 입력된 코드하고 이 레이아웃 된 게 값이 똑같은지 보는 이 LVS 단계가 필요하고요. 이 단계 DRC도 필요합니다. 보통 DRC는 오류가 안 나는 편인데 LVS에서는 이제 에이리어가 부족하거나 그렇게 되면 쇼트가 나거나 그런 파워랑 연결이 안 되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LVS가 무조건, 제 생각엔 LVS가 무조건 커렉트 나야 칩이 돌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아날로그 디자이너들은 보통 쇼트 난 데를 찾아서 연결해 주기도 하고, 직접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ECO 단계 PNR에서 최적화하는 단계를 좀 몇 번 더 돌려 보니까 에러 없이 커렉트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테이프아웃 된 준비가 돼서 저희 넷리스트나 이런 레이아웃 된 것을 그 파운드리에 보내주게 되면 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까지 질문 있으신? 네. 공정마다 다를 것 같은데 아이덱에서 지원받아서 하면 칩의 그 절반만 사용하는데 제 기억으로 200만 원, 200인가 400? 200만 원 선인데, 아마 실제 뭐 삼성이나 TSMC 이런 데 돈 내고 하면 1000만 원, 네, 1000만 원 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툴 돌리는 이 프라임 타임, 뭐 IC 컴파일러, PNR 이 부분은 다 AI가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훨씬 더 깔끔하게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칩을 만들 때. 어차피 그것도 다 회사에서 본인들의 룰을 가지고 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AI가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RTL 코딩 부분은 HLS라고 C 베이스로 짠 다음에 그거를 RTL로 넣어주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AI가 도와줄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 바로는 진짜 간단한 모듈은 훨씬 더 RTL보다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이게 타이밍이나 에리어 관련된 부분, 그리고 디버깅 할 때도 이제 저희가 사람이 보고 디버깅을 할 수가 없어서 아마 이 부분은 HLS하고 저 RTL 코더 엔지니어하고 같이 가지 않을까. AI가 많이는 도와주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진짜 비트 단위로 설계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거는까지는 아마 컴퓨터가 못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RTL 코딩 부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도움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예 완전 대체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HLS 나온 지 오래됐는데 회사에서는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아직도 그 메타나 막 이런 미국에서도 사용 안 하는 거 보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DRC 공정 룰이라서 네, 만약에 90나노 공정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 회사에서 얘는 최소 이건 맞춰야 된다라는 걸 전해주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툴 돌릴 때 그걸 입력을 하면 걔가 알아서 읽어와서 룰에 최대한 맞춥니다. 네, 그래서 보통 에리어를 조금 늘리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 딱 맞게 설계를 안 하고 에리어를 좀 작은 상태에서 안 되면 늘리고 이런 식으로. 저희께 이번에 70% 정도 차지한다고 했는데 옆에 최저역 교수 연구실에서 이 정도면 잘 나온 거라고. 네, 70%는 네, 잘 나온 거라고 하죠. 하다 보면 에리어가 계속 커져가지고 네. 네. 꽉 채우면 아까 말했던 타겟이 70인 건 아니고 꽉 채우게 되면 아까 말한 DRC 같은 것도 진짜 꾹꾹 눌러 담은 거라. 예를 들어서 뭐 상자에 이불 넣었는데 진짜 꾹꾹 넣어 담아서 터질 때까지 넣은 거라서 이 시나리오가 최적 조건에선 돌아도 워스트 조건에선 안 돌 확률이 에리어가 높게 되고 이게 코너 케이스라고 하는데 뭐 전압이 제일 높을 때 전압이 제일 낮을 때 뭐 추울 때 뭐 더울 때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반영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라서 에리어에는 마진이 있어야 됩니다. 딜레이도 메탈이기 때문에 딜레이도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전압에 따라서 달라져서 에리어는 여유가 있게 배치를 합니다. 내가 얘기한 70% 마진은 궁극적으로 사실 제일 잘 된 설계로 그냥 네. 네, 그건 맞습니다. 합성에서 나온 거를 K나 할때 약간 네. 합성된 크기랑 합성된 크기에 비해서 한 2.3배 크게 네. K나를 시작해서 네, 그건 맞습니다. 할때 많이 거를 했을 때 낮춰집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 해봤 70% 세팅하고 해봤는데 한 10% 정도 늘어나가지고 세팅한 에어리를 한 80% 사용하고 있다. 나오면 다시 그거 조금 줄여가지고 최대한 훨씬 달라고 계속 네, 맞습니다. 에어리어가 중요한. 네. 서로 제가 질문을 좀 다른 걸로 이해를 한 것 같아서 네. 혹시 교수님 말한 거 이해가 됐나요? 네. 그러면 그러면 흔히 이야기하는 프로세스 퀄리티 템퍼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들을 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DRC 내에 반영을 네, 다 반영을 해서 줍니다. 근데 이게 보면 케이스가 막 30개, 40개씩 이렇게 와서 보통 진짜 민맥스 정도만 물리고 하는 편이고 물론 회사에서 실제 칩 만들 때는 다 물려서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가끔 뭐 수율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는 이
아까 말한 PDK나 DK 그 회사에서 준 걔네들이 약간 데이터를 만졌다고 많이 그래서 실제 칩이랑 이 합성된 거랑 좀 많이 다르게 돼서 수율이 좀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제가 어떤 연구를 했고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하려고 하는지 좀 드리려고 하는 이 부분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테이션 모듈을 설계를 많이 해봤는데요. 시스톨릭 어레이, 컨볼루션 할 때 매트리스 연산을 하는 시스톨릭 어레이를 FPGA에 올려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인풋이 프리시전이 달라지거나 인풋 데이터의 크기가 달라졌을 때에도 최소의 사이클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시스톨릭 어레이라서 이것을 실제로 FPGA에 올려서 사이클 테스트도 해보고 에리어, 파워 같은 것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핸드폴딩 넷 아키텍처 만들 때 사용된 탑 K 소팅 모듈도 그냥 있는 바이토닉 소터 이런 걸 사용한 게 아니라 새로 저희가 소팅기를 만들어서 인풋 사이즈가 달라지거나 탑 K 개수 K가 변경됐을 때도 재사용할 수 있게 새로 설계를 해서 FPGA에 올려서 테스트를 해봤고, 그러면 이 스루프당 파워도 적게 사용하고 전체 리소스도 좀 적게 하는 모듈을 만들었습니다. 하다가 질문 있으면 계속 그냥 바로바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이건 되게 간단하게 최근에 했던 건데, 소프트웨어 원래 핸드폴딩 넷이 전부 인트 16이 아니라 플로팅 포인트로 멀티빗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를 좀 연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바이너리로 새로 학습을 시켜서 바이너리 연산을 할 수 있게 해서 새로 네트워크를 좀 변경을 시켜봤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제 바이너리 모듈 연산 모듈이 필요하고 멀티빗 연산 모듈이 필요할 텐데, 이거를 오른쪽에 B처럼 하이브리드 P라고 두 개를 인풋 시그널에 따라서 연산을 한 P 내에서 할 수 있게 모듈을 새로 만들어서 FPGA에 올려서 테스트 해봤습니다. 이건 프로세서 전체 시스템들에 대한 연구인데, 실시간 핸드포즈 이스티메이션 시스템, 핸드폴딩 넷 가속기를 설계를 했습니다. 보시면 처음에 이미지 센서에서 값들이 들어오면 이 센서들의 입력을 처리하는 부분, 입력을 저희 모듈에 넘겨주는 부분, 그리고 ISP 이미지 센서 프로세서인데 이거를 포인트 클라우드로 바꾸고 뎁스를 만들어주고 하는 부분도 다 설계가 됐고요. 컨테이션, 노멀라이제이션 들어 있어서 여기서 이게 프리 프로세싱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 프로세싱 단계가 완료된 값들을 이제 저희 핸드폴딩 넷 가속기에 집어 넣어서 히스토릭 어레이를 통해서 컨볼루션 연산도 하고 인코더, 디코더에 연산을 하고 저희가 원하는 핸드포즈 이스티메이션이니까 손의 관절 위치를 찾는 그런 가속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FPG 저희가 에이직으로도 만들었는데 이게 파워 문제인지 잘 돌지를 않아서 FPGA에 올려서 테스트 해봤고요. 이거는 저희 에이직 레이아웃과 테스트 보드도 만들었다고 같이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아까 그거 베이스로 같이 만든 FPGA에 올려서 만든 건데 이제 피드백을 그 이전 프레임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피드백을 받아서 3D에서 유효한 리전, 유효한 영역을만 보겠다, 그쪽만 집중해서 보겠다라는 프로세서를 만들었고, 보시면 아까 포인트 클라우드 컨버터 이런 건 그대로 들어있고, 여기 레졸루션을 피드백을 받아서 레졸루션을 변경을 하든지 인풋 레졸루션 변경을 하든지 하는 부분들이 변경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3D
이 뒤에 있는 부분이 필요가 없으면 이걸 노이즈로 처리해서 뎁스로 자르거나 필요한 영역만 바라보겠다는 이야기고요. 저희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프레임 레이트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에러도 좀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렸 게 인센서 컴퓨팅인 건데, 이제 이벤트 카메라라고 이벤트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픽셀에서 유효한 손의 영역을 찾는 걸 일단은 저희가 시도를 했는데, 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부터 이제 새로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하드웨어 프렌들리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네트워크를 새로 설계를 했고, SNN과 BNN을 합친 이런 간단한 3레이어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이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산도 하드웨어에서 훨씬 쉬울 거고, SNN도 0과 1로 이루어진 스파이크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연산 자체는 조금 더 하드웨어 프렌들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보시면 이 픽셀에서 나오는 결과값이 저희 뉴럴 엔진 통해서 피드백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되는데, 오른쪽이 그라운드 트루스고 왼쪽이 저희가 SN, BNN 3레이어로 예측한 결과입니다. 보면 뒤에 그 배경 노이즈가 조금씩 있긴 한데 그래도 소음의 위치 파악하는 데는 문제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인센서 컴퓨팅을 좀 확장하고 FPGA에 칩 말고 FPGA에 올려서 새로 설계를 해보고 상용 센서랑도 연결해서 테스트 해볼 예정이고, 가우시안 스플래팅 엑스레이트 이거는 제가 약간 하다가 멈춰 있는 상태인데 시간이 있거나 여유가 있으면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센서 이야기. 이거 네. 사용한 이유가 카메라 자체가 이벤트 드라이브고. 네. 시간 타임 베리언트를 사용하고 싶어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일반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 또 이게 센서 내에 들어간 거라 A료도 좀 부족하고, 그러면 저희 컨볼루션 모델이 엄청 커질 거라서 최소화 줄이려면 어떤 게 좋을까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전부 다 SNN으로 넣었는데 이게 스파이크 뉴런이 모든 레이어에 SNN이 들어가게 되면 이 픽셀이 아니죠. 이 with height depth의 모든 그 픽셀 하나하나마다의 뉴런이 다 달려야 돼서 그 레지스터가 엄청나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만 SNN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바이너리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네. 바이너리 사용을 했을 때 카메라가 갖는 이미지에서 네. 배경을 알려주는 전철이라던가 그런 게 필요하지는 배경을 날린다. 네, 그런 전철이 저희 애초에 테스트 셋이 손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손도 움직이지만 이 배경도 카메라도 같이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 뒤에 배경들이 조금씩 나타나기는 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좀 테스트해서 프로세싱을 하는 부분을 넣을 수도 있고, 저희가 나중에 확장하거나 할 때 네, 배경을 날리는 네, 손만 네, 손의 위치만 정확히 찾기 위해서 하는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이제 만약에 1920, 1080 이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게 만약에 이 부분만
손이 있고 나머지는 필요 없는 부분이다. 그럼 이 부분을 약간 확대해서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픽셀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네. 잠시만요. 이거 밥 전한 것 같은데. 질문이 뭐였죠? 네. 영역을 찾고. 네. 그 알고리즘을 그게 여기 어디 갔어? 여기 모듈에 들어 있습니다. 컨트롤러에. 네. 결제 카드. 네. 영역을 찾는 거는 어플리케이션. 네, 맞습니다. 영역을 찾는 건 애플리케이션이고. 네. 네. 이게 엔드플릭넷 베이스로 만든 거라서. 뭐야? 네, 여기서 관절만 이제 계속. 네. 네. 약간 여기는 ISP 단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이거에서 이 ISP를 조금 더 확장했다,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되게 많이 빠진 혹시 K바우 이후에는 연구실로 가서 이게 업체로 해서 아날로그 쪽 하는 다른 분들이 있어. 이게 아날로그랑 같이 하면 아날로그에서 탑을 묶어 줍니다. 패드도 거기서 연결을 해주고. 근데 저희가 하면 저희가 해서 바로 업체로 넘기는 거고. 네. 그런 디지털 퍼포먼스하고 ADC 같은 게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 다른 전공을 해가지고 업체로. 근데 결국에는 거기에서도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센서를 만들어야 될 거고, 이제 저희 엔진이 묶여야 되는데 여기 센서에서 나온 아웃풋이 저희 엔진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것도 서로 엮어야 되는데 이거를 아날로그 쪽에서 해 줍니다. 전부 저희가 패드까지. 네, 그렇습니다. 패드 여기 나온 것들이 다 패드인데 이것까지 다 위치 설계 입력 넣어줘가지고 해야 됩니다. 네. 재미는 있어요. 할 때 힘들어서 그렇지. 네. 네, 네, 맞아요. 프론트엔드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합성하면 여기서 에리어랑 파워가 전부 다 나오게 되는데, 이거 합성한 결과를 가지고 보통 사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합성 결과랑 실제 이 마지막 결과가 좀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논문 보면 보통 합성까지만 해서 그걸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뭐 아키텍처 학회나 시스템 학회 같은 데는 네. 합성까지만 네. 결과 가지고 리포트를 하고 심지어 탑을 엮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알고리즘을 최적화했다. 그럼 딱 그 부분만 RTL로 만들어가지고 간단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네. RTL 같은 거는 좀 오픈되거나 GitHub에도 올라와 있고 그 사이트 오픈 코어스라고 있는데 거기도 사실 옛날 자료들 뭐 플로팅 포인트 연산기 뭐 딱 그 정도 기본 연산기 정도만 올라와 있는 거라 네, 저 RTL은 이렇게 공개 안 합니다. 네? 저도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 만약에 이게 공개가 된다고 하면 너무 그냥 갖다 쓰기도 좀 쉬울 것 같고 제일 저기에서 소프트웨어 쪽 워딩 다 공개하잖아요. 네. 그것도 갖다 그냥 쓸수 있는 그런 문제는 근데 사실 안 도는 부분들이 좀 있거나 대충 하드 코딩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제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회로워 때 ISSC 같은 네, 거는 이다한 다음에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네, 내는 건데 논문만 쓰는 것이 그게 검증하지 않지만 네. 제가 최근에 들은 게 사기치다 보니까 중국 쪽이 좀 ADC를 ADC 맞나? 어떤 거 노이즈를 넣어놓고 실제로는 안 썼다라고 한 게 좀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고 좀 칩학계는 그런 데가 좀 많았다고 검증이 안 되니까 그 카이스트 유해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실제 데모까지 올리시기도 하는데 그런 연구실은 별로 없습니다. 밥 질문 하나 하고 네. 전화가 또 왔는데. 네. 되고 안 되고 랜덤으로 랜덤성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 네, 배치를 하는데 랜덤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해보면 에리어를 늘리면 만약에 A를 늘려서 돌렸다 그러면 그 늘린 거에 맞춰서 새로 조금 더 그 메탈 간의 간격도 늘려줄 수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 사이에 못 넣었던 레지스터를 조금 더 가깝게 옮길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되는 것 같습니다. 랜덤성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소프트웨어 분명히 학습할 때도 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포기하는 부분에 따라서 다 다르거나 그것도 예를 들면 그 모듈 배치를 할 때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기술 다 해보고 최적을 보일 수 네. 없고 단계별로 할 수 있고 얘가 정해진 단계가 있고 그리고 아마 여기에서 여기는 움직이지 마라 이런 것도 제약 조건 넣어줄 수도 있는 걸로 압니다. 이 모듈들은 건들지 마라. 네. 마지막 질문 하나는 네. 보통 이걸 그냥 다 자동화로 쭉 돌리면 우리가 매뉴얼하게 넣는 모듈을 합쳐주고 하는 절차가 없으면 그래서 미리 알아서 그러니까 미리 알아서 네. DRC 에드스를 맞추는 방향으로 네, 맞습니다. 해줄 거잖아요. 네.
보통은 이제 모듈 하나에서는 ABS 비아스 에러가 안 나고 가정을 모듈이면 뭐 연산기 하나, 뭐 네. 벨로 파일 하나 그 정도 거기서 날면 아마 설계를 접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베릴로그를 몇 개가 바뀌어서 네. 지금 이런 거랑 그게 풀리고 내가 커스텀 레이아웃을 하나도 안 하는 케이스는 사실 안 나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DRC는 그래서 거의 보통 안 나는 것 같은데 LVS가 이제 플롯 쇼츠를 내거나 그 하는 게 있어서 나는 것 같아요. 에리어에 따라서. 저도 근데 제가 처음에 LVS 난 코드가 애초에 제가 설계가 약간 아웃풋이 잘못 나왔던 코드라서 물론 고쳐서 다시 넣으니까 그때는 바로 한 번에 다 넘어가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레이아웃 툴의 의무는 네, 맞추는 건데 네. 그거를 제가 못했으면 네. 그러긴 한데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이게 ICC에서 나오는 결과인데 여기서 보통 나오게 되고 이 쇼트가 여기서 만약에 나면 이제 한 번 더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서 레이아웃 툴에서 돌려서 확인을 합니다. 했습니다. 그렇게.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네, 처음 LVS 났을 때 쇼트가 5개가 나와서 거기서 어디서 났는지도 연결을 했는데 그게 제 RTL 문제여서 새로 합성 RTL의 문제였다. RTL이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레지스터를 삽입하면서 타이밍을 잘못 해줘서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툴이 아웃풋 포트들 다 삭제를 해가지고 네, 그런 문제였어요. 네. 아이덱에 썼을 때는 제가 자세하게 이 부분을 시간도 없었고 잘 못 봤어가지고 무슨 문제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 정도 저희 이번에 한 사이즈 정도는 거의 설계만 잘하면 타이밍만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타이밍을 이렇게 모듈을 엮으면서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아웃풋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쇼트가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엮으면서 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플로우는 칩 플로우인 거 같고 FPGA로 한다고 하면 다 저걸로 하나요? 비바도. 근데 비바도로 RTL이랑 이렇게 하는데 비바도가 좀 무거워서 뭐 코딩이랑 베리피케이션은 그냥 저희 서버에서 하고 그 코드 그대로 비바도에 올려서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신테시스 단계부터는 비바도에 있는 뭐 악시 모듈이나 이런 걸 가져다가 모듈을 사용해야 돼서 비바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다.